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부분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혹은 함께 있을수록 나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듯한 관계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관계로부터의 치유, 그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어둠 속에서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마치 부드럽게 끝나는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평온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받은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특히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슬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범한 가족 모임에서, 소셜미디어의 사진 한 장에서, 혹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오랜 친구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갑자기 훅 하고 가슴을 파고들죠. 이 슬픔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정직하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일지 모릅니다. 혹시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의 의미를 아시나요? 최근에 저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제게 조언을 해주다가 문득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친구가 말한 월요일은 단지 일주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로 마음의 치유를 위해 하루짜리 명상 수업에 가거나 주말 동안 요가 리트릿에 참여하곤 합니다. 그 하루 혹은 이틀 동안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특별한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저는 그 질문이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치유의 길을 걷는 생존자들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 질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끊임없는 무시와 비난, 수치심 주기, 분노 폭발,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으로 가득 찬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단 며칠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안전한 대화 속에서 마음 챙김에 집중하며 판단받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며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말, 그 하루, 혹은 그 일주일간의 특별한 시간이 끝나고 당신이 다시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에 대해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고 호흡과 명상, 요가를 통해 강해졌다고 느꼈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무색하게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게 다가옵니다. 마치 힘들게 올라간 사다리에서 한순간에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얼굴에 차가운 얼음물이 끼얹어진 듯한 기분일 겁니다. 주말 동안 쌓아 올렸던 긍정적인 감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절망감과 상처, 슬픔, 그리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무력감이 다시 온몸을 덮쳐옵니다. 온전하고 지지받고 희망에 차있던 상태에서 다시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은 치유 그 자체를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며칠의 휴식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특성과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패턴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안에서 어떤 혼란을 일으키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그 사람의 나르시시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는 변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근본적 수용의 길로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라앉고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나를 지지해주는 새로운 관계들을 쌓으며 안전한 곳에서 서서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주말이나 일주일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치유 프로그램은 분명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고 치유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저주와도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월요일이 되면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삶에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 동안의 치유 경험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지적인 사람들과 함께했던 며칠과 나를 무시하는 공간으로 돌아온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우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애써 예면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관계를 끊어내는 것과 같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느낄 때 그 극명한 대조는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식하지 않는 편이 더 쉽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하고 이해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천천히 치유해 나가는 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주말 리트릿이나 워크샵 같은 시도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은 최소한 당신의 도구 상자에 더 많은 도구를 채워줍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다면 근본적 수용을 강화하고 슬픔을 헤쳐나가며 관계를 끊어낼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은 언제나 찾아오지만 그 월요일을 맞이하는 당신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치유는 가파른 산을 오르는 작은 발걸음들의 연속입니다. 거기에는 마법 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때로는 잔인하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가슴 아픈 깨달음과 미지의 세계로 내딛는 용감한 도약,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파고드는 발굴의 과정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치유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에서 배운 것을 나의 일상으로 가져와 적용할 수 있는가?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으로 돌아가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은 근본적 수용과 무력감이라는 주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성격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변해야 할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근본적 수용이란 그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그들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프더라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문제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빼앗기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일하고 친구를 만나고 이 무거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근본적 수용 버튼을 강제로 그리고 빠르게 눌러버린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너지거나 혹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들려온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내가 가졌다고 믿었던 삶을 잃은 슬픔,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방관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슬픔. 그것은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곁에 앉아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고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실망의 연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달라질까? 내가 돈을 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맞추면 괜찮아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지가 차단된 사람들은 더 빨리 관계의 본질을 직시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들은 무너지는 대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맹목적이고 잔인한 패턴과 성격 앞에서는 어떤 미화도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진실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르시시스트가 항상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진짜 모습은 가려지기 쉽습니다. 무력감. 저는 이 무력감이야말로 근본적 수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를 넘어 나에게 소중한 그 상황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 수용에 저항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우리 모두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 무력감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혹은 그 진실을 무기 삼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오는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슬픔과는 다릅니다. 사별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해가지만 이 관계에서 오는 슬픔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원히 반복되는 슬픔의 고리 같습니다. 저 자신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쩌면 이 바쁨은 제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면 감정을 느낄 틈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오만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제 이 슬픔이 나를 덮치지 못할 거야라고요. 하지만 어떤 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 슬픔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을 때, 혹은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슬픔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예고 없이 나라와 심장을 꿰뚫습니다. 근본적 수용이 상처와 해로움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자기 비난의 무게를 덜어주고 앞으로의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 잘 준비시켜줍니다. 그들의 조종과 배신, 상처 주는 말들에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되죠. 하지만 놀라지 않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뿐 상처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는 순간마다 슬픔은 새롭게 차오릅니다. 이 슬픔이 계속해서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당신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가 지저분하고 복잡하며 결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인생에는 더 힘든 날과 주, 계절, 그리고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슬픔을 겪을 때 가장 힘든 점은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당신이 겪는 일을 슬픔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냥 잊어버려 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곤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슬픔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겪은 거대한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잠시 속도를 늦추세요. 사회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애도할 시간을 허락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에게도 슬퍼할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해지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처를 겪고 난 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는 관계를 맺지 못할 것 같아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요. 물론 누구도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이후의 두려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또 속았다는 느낌, 이용당했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가지 규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가 끝난 후 최소 1년 동안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다루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관계를 맺어볼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면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위안을 얻으세요. 당신은 이미 상처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지옥 같은 상처를 겪고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만약 다음 이별이 건강한 이유로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그 차이를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잘 되지 않아 아쉽지만 나는 여전히 온전한 나 자신으로 느껴져 이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혹은 자존심이 상할 것이 두려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를 겪은 후 다시 사랑의 기회를 주는 것은 거의 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긁힌 무릎과 짝사랑의 아픔, 시험 낙제와 같은 작은 상처들뿐만 아니라 죽음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같은 훨씬 더 큰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마음 아픈 이별에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다음에는 마음 아픈 이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위한 작은 공간도 남겨두세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처로부터 회복하는 천재입니다. 그 사실을 무기 삼아 천천히 나아가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용감한 발걸음을 그리고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